붕당 정치의 변질과 탕평 정치 부분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 출제율 매우 높습니다. 숙종부터 영조와 정조까지 시험에 잘 나오는 왕들, 사실 거의 매 회차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한 분은 꼭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붕당 정치를 거의 한 80% 끝냈어요. 기억나세요? 임진왜란이 터졌던 선조 때 동서남북 노선대 일단 먼저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집니다. 했던 거 빠르게 복습할게요. 척신정치 잔재 청산을 놓고 이조전랑의 관직 자리를 놓고 둘이 쪼개져요. 그리고 정여립 모반 사건, 건저희 사건으로 북인과 남인이 쪼개집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강해군이 집권하면서 왕이 오르면서 북인이 권력을 틀어지게 되고요. 인조반정을 계기로 서인이 도와줬기 때문에 서인이 권력을 틀어지고 인조가 들어서면서 북인은 영원히 정계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남인이 꼽사리 껴서 정치를 같이 하는, 그래서 중앙에는 지금 서인과 남인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효종 때는 계속 서인이 주도권을 틀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종 때 송장에 대한 예의를 놓고 예송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1차 예송 때는 서인이 왕이나 사대부나 다를 거 없다. 그 다음 2차 예송 때는 남인이 승리를 거둔다 그랬죠. 왕은 특별하고 스페셜하다. 효종이 둘째 아들이지만 첫째 아들로 계산을 해서 상복을 입고 치러야 된다. 그러면서 남인이 승리를 거둔 상태에서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대로 들어갑니다. 숙종대의 정치를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황국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서로를 죽고 죽이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붕당 정치가 완전히 변질되는 거예요. 자, 황국이 뭐냐? 정치 국면이 휙 전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장희빈을 사랑했을 때 숙종이, 그때는 장희빈 쪽 정치 세력들이 힘이 엄청나게 세지겠죠. 그리고 사극에 관심이 없더라도 장희빈이 마지막에 사약을 먹고 죽는다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희빈이 사약을 먹고 죽을 때는 장희빈 쪽 사람들이 다 아작을 나겠죠. 정치 세력들이.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하세요. 장희빈이 사랑하냐 사랑을 식냐에 따라서 정치 세력이 휙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황국 정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숙종 때를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숙종 때는 먼저 금이영을 설치했다. 요거 앞에서 했던 거죠. 기억나세요? 시험에 오근영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근영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졌던 오근영, 훈련도가 제일 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어영청, 수어청, 총영충인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금이영. 숙종은 인물 문제로 단독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안용복 선생님이 독도는 우리 땅 인정을 받았고,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장희빈을 지키기 위한 호위부대 금이영, 이렇게 좀 기억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군영 체제가 그럼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고요. 대동법이 확대 시행되고 상평통보의 전국적 유통이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백두산 정계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숙종 때요, 탕평정치라는 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탕평정치라는 거를요. 그런데 이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탕평정치를 제대로 시행했던 거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영조와 정조 때요. 그러면 숙종 때 처음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뭐냐? 아까 봤잖아요. 황국정치. 숙종은 정치를 이렇게 해요. 이쪽이 힘이 너무 세다. 그럼 어떡할까요? 반대쪽 정치 세력이 힘을 확 줘버리는 거예요. 얘들 편을 확 들어버립니다. 그럼 이쪽에 권력을 잡으니까 힘이 세지겠죠. 그럼 이제 어떡할까요? 이번에는 이쪽 편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대편 편을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 국면이 휙 전환되는 황국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황국 정치 어떤 게 있었는지를 볼 건데, 여기 보시면 경신왕국, 기사왕국, 그리고 갑술왕국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또다시 한번 표를 띄워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를 좀 잡아야 돼요. 황국이 총 3번 일어납니다. 이렇게 순서를 기억하세요. 경기를 갑자기 일으킨다. 아하. 경기를 갑자기 호 일으킨다. 황국인데 순서가 경기를 갑자기 일으킨다. 첫 번째가 경신왕국, 두 번째가 기사왕국, 세 번째가 갑술왕국입니다.
황국이 시험에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경신왕국과 갑술왕국 설명을 주고 가운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 그러면 기사왕국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겠죠. 그 다음에 기사왕국 얘기 설명을 다 해요. 그러면 다음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은 했을 때 숙종 때의 정책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또 기사왕국 내용을 쭉 던져놓고 이거 사건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요 직후의 내용을 또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일단 1, 2, 3 세 개의 왕국, 경기를 갑자기 일으켰다라는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세 개를 다 구분을 하시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먼저 경신왕국부터 가보겠습니다. 일단 숙종 때인데요. 자, 우리 앞에서 2차 예송의 결과 지금 남인이 승리를 거두고 서인이 패배를 한 상태로 숙종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인은 다시 권력을 찾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편 남인은 권력을 틀어지니까 약간 방심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당시 남인의 리더 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인의 리더였던 허적이라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 아저씨가 칠순잔치를 하게 된 거예요. 나이가 70이 돼서. 그래서 칠순잔치를 하게 됐는데 그날 마침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숙종이 어쨌든 최고 정당의 최고 리더니까 아니 잔치를 한다는데 비가 오면 어우 행사하기 좀 힘들겠는데? 그러면서 신하를 불러다가 여기 허적에다가 왕이 비 올 때 쓰는 천막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빌려주라라고 명을 내려요. 그런데 신하가 갑자기 달려옵니다. 전하 이상합니다. 응? 무슨 일인데? 없는데요? 이미 말도 안 하고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때 숙종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요것 봐라. 내가 안 줬는데 가져갔네? 요거 나한테 도전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서인, 그거를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적의 아들이었던 허견, 전하, 허견이 인조의 손자들을 데리고 영모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라는 고변을 일러 바칩니다. 왕에게 이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숙종이 맞다 영모 맞다 다 작살내버립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신황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경신황국의 결과 허견은 당연하거니와 허적, 그리고 저기 앞에서 2차 예송을 주도했던 윤휴까지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도권을 다시 서인이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이걸 까먹고 있네요. 이거 원래 앞에 강의에서도 한번 써줬어야 되는 건데 네, 다시 갑니다. 그러면서 서인이 경신왕국으로 주도권을 틀어집니다. 그러자 남인, 이 위기에 빠진 남인, 기사회생하는 일이 등장을 해요. 기사황국, 경기를 갑자기 또 일으키는데 두 번째, 이제 기사황국을 보겠습니다. 이 기사황국은 남인이 승부수를 집어던지죠. 역사, 드라마, 사극의 단골 주제,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희빈, 희빈 장씨, 장희빈이 등장을 합니다. 장희빈이 남인 쪽 사람이었던 거예요. 장희빈을 숙종에게 투입을 하죠. 그리고 숙종은 하트 뿅뿅뿅뿅뿅뿅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사랑에 빠지면서 숙종과 장희빈은 당연히 19금을 찍으면서 아들을 생산해내죠. 그 아들이 그 다음 왕이었던 경종이에요. 숙종은 장희빈 사이에 낳은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나머지 그 장희빈과 자신 사이에 낳은 아들에게 원자의 명호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자를 책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희빈을 첫 번째 부인으로 임명하려고 하죠. 이러면 장회빈처럼 보이네요. 장희빈입니다. 그러자 서인 쪽의 리더였던 누구? 시옷.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온다는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 세력은 이거를 피를 토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전하, 아직 첫 번째 부인이 건강하고 언제든 왕자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자 숙종은 안 그래도 서인이 힘이 세져서 걸리적거려 죽겠는데 잘됐다. 감히 내가 사랑하는 장희빈의 아들이 세자를 세우겠다. 니들이 뭔데? 이때 반대했던 세력들을 다 작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남인이 주도권을 틀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사회생하는 기사황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를 갑자기 일으켰다. 마지막 이제 갑술황국을 볼게요. 갑술황국은 뭐냐? 갑술황국은요, 흔히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희빈과 사랑에 빠진 지 5년이 지나자 사랑이 식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 첫 번째 부인 인년왕후에 대한 생각도 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길을 가다가 무수리와 사랑에 빠지면서 하룻밤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또 아들이 태어나죠. 그가 바로 영조입니다. 이때 숙빈 최씨와도 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질투심에 불탄 장희빈이 이 인년왕후를 비롯해서 저주를 하는 이런 것들을 막 하다 그게 발각이 되죠. 그러면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결국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남인 세력은 갑술왕국, 이렇게 장희빈이 결국 쫓겨나면서 남인 세력이 박살이 났던 게 갑술왕국입니다. 서인이 다시 주도권을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남인은 정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의 스토리를 잡아드렸어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시열 같은 경우는 기축봉사, 그리고 효종의 스승이기도 했고요. 예송농쟁 때 서인의 리더로서 왕이나 사대부나 똑같다.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기사회생을 했던 남인이 기사왕국 때는 장희빈의 아들의 원자 명호를 반대하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스토리 잡아드렸고 다시 이제 우리는 PPT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PPT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경신왕국 허적이 어쩌고 샬랑샬랑 꿀랑꿍 허견의 서자입니다. 허견의 영모설이 발생하고 이걸 계기로 남인이 축출되고요. 서인이 등용이 됩니다. 남인 몰락 서인 집권. 그리고 여기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됐다. 요것도 미리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동서남북 노서 이렇게 쪼개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노론은 언제? 자, 경신왕국으로 다시 주도권을 잡을 때 서인이 쪼개져요. 이때 완전히 쪼개진 건 아니고 좀 느슨하게 쪼개집니다. 먼저 노론이 누구냐? 노발대발, 얄짤 없는 아이들. 잘됐다.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을 때 남인 씨를 말리자. 반대로 소론, 소심했던 소론. 남인도 괜찮은 아들은 있어. 같이 정치를 해야지. 오랫동안 같이 정치를 한 정이 있지. 라면서 둘로 쪼개져요. 그리고 이들이 기사회생하고 다시 갑술왕국으로 다시 서인이 주도권을 잡을 때 또 쪼개지는 거예요. 서인 세력이 어떻게? 노발대발 씨를 말려버리자. 소심했던 소론, 그래도 같이 할 애들은 같이 정치를 계속 해야지. 라면서 이렇게 쪼개졌다라는 거.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분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희빈장씨 소생이 원자 채뽕. 세자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자 명호를 내리고요. 그러자 서인이 반대를 하고 인녕왕후가 서인 쪽 사람입니다. 반대를 하고 이때 서인 등이 몰락을 하고 남인이 권력을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또 넘어갈 뻔했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맞아요. 심화로 어렵게 나올 때 여기 허견의 영모소를 던져놓고 황국이 힌트를 주고 그 다음 걸 물어보거나 숙종 때를 물어본 게 있었는데 허견이 이때 아들이었던 허견이 밀었던 애가 인조의 손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복성군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복성군을 비롯해서 2명이 더 있긴 해요. 그래서 이때 이 복성군 이름이 나오면서 허적이나 허견얘기가 샤랑샤랑 꿀랑꾸 막 역모를 한다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아하 경신황국이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심하니까 예전에 10번 정도 시험을 쳤을 때 한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해드렸고 이때 원자명호 책봉을 계기로 맞죠? 다시 기사회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 장희빈은 왕비로도 책봉이 돼요. 그리고 갑술왕국 인녕왕후의 복위 문제 다시 인녕왕후에게 손을 들어주는 거죠. 숙종이 장희빈을 한마디로 버린 겁니다. 복위운동. 그리고 복위가 되면서 장희빈은 사약을 먹고 죽고요. 그리고 남인 세력은 몰라 그랬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노론과 소론이 정치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레파토리 패턴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영조는 시험에 단독으로 잘 나와요. 사실 숙종, 영조, 정조 둘 다 이 세 분 다 나오는데 출제율 순위는 정조, 그 다음이 영조, 그 다음이 숙종 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물론 셋 다 잘 나와요. 무조건. 세 분 중에 한 분은 꼭 나온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영조를 잡을 건데 판수로 먼저 볼게요. 앞에서 숙종을 봤습니다. 그리고 빰빠라밤 빰빠라밤빰 숙종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다음 왕이 누구냐? 이거는 또 너무 제가 또 머리가 작은가 봐요. 저거 다 담지를 못하네요. 숙종이 세상을 떠나면서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경종 그리고 숙빈 채씨 무수리의 아들이었던 영조 이 두 명을 놓고 누가 왕위에 오르냐를 놓고 또 정치 세력이 쪼개져요. 그리고 미는 정치 세력이 다릅니다. 기억하세요. 동서남북 노서 노론 그리고 소론 서인이요. 남인 처리 문제를 놓고 노론과 소론으로 쪼개졌잖아요. 그리고 숙종이 죽기 직전에 누구를 왕위에 세우냐를 놓고 둘이 쪼개집니다. 소심했던 소론은 경종을 밀어요. 그 다음에 노발대발했던 노론은 영조를 밉니다. 각각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일단 노론부터 볼게요. 노발대발했던 노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종은 왕이 될 수 없다. 장희빈이 죄인의 신분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죄인의 자식이 아들이 될 수가 있냐. 그리고 이들이 겁내는 건 뭐냐. 이들이 주도해서 경종의 엄마 장희빈을 죽였잖아요. 인녕왕후를 복위시키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연산군처럼 왕위를 잡았을 때 자기들이 보복을 당할 수 있다라고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소심했던 소론, 아니다 노론아. 소심했던 소론은 아니 경종이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 엄마가 죄가 있는 거지. 상관없다. 그러면서 또 루머가 퍼지죠. 어떤 루머? 카더라 통신입니다. 노론은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 장희빈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의 세자 경종을 한번 안아보고 죽고 싶어요. 마지막 경종을 안습니다. 그리고 경종을 안고 난 후에 다시 뺏어가려고 하자 세자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위 거기를 빵 터뜨렸다라는 루머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노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종은 왕이 될 수 없다. 그게 없다. 왕자를 생산할 수 없다. 근데 사실 그거는 아니라고 많이 보고 있고요. 정설로는. 그렇지만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종은 아파서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르는 게 영조예요. 자, 경종 때 그런 사건을 겪고 영조, 어떻게 보면 배다른 동생입니다. 맞죠? 영조가 왕위에 오르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심화에서는 경종 이야기도 나와요. 한 번씩. 한 15번 시험 치면 한 번 나옵니다. 시험에. 그런데 영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봐요. 아버지였던 숙종 때 말이 탕평정치지 휙휙휙 정치 국면이 휙휙 바뀌는 황국을 일으키고 그걸 봤어요. 그리고 경종이 왕에 오를 때는 또 노론과 소론이 쪼개져서 서로 누구를 왕에 올려놓고 치열하게 싸우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왕에 오른 거예요. 그러면 영조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신물이 나겠죠. 무슨 말이냐? 당을 나눠서 싸우는 샤끼들 짜증이 확 납니다. 그래서 영조는 딱 즉위하자마자 어떤 정책을 펼치냐? 바로 탕평 정치를 펼칩니다.
그리고 이 탕평 정치를 실시하기 위해서 뭘 하냐? 바로 탕평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해요. 탕평파가 뭐냐면 일단 탕평이 뭐냐면 이거예요. 정치 세력들이 머리털 뽑고 막 싸우면 왕이 딱 중간에 껴서 이 말은 네가 맞아. 요 말은 네가 맞지. 딱 중립을 지키면서 판단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붕당, 법붕, 친구들끼리 당을 나눠서 싸우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또 모아다가 탕평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탕평비라는 걸 세워요. 탕평비가 뭐냐? 비석입니다. 비석. 성균관 입구 앞에다가 이렇게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한능검 시험은 아무래도 보통 대학생분들께서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제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취업을 위해서 많이 들으시는데, 자, 재수를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재수를 했어요. 재수 실패 사례입니다. 저는 재수학원 다닐 때 통제가 없잖아요. 그때 클럽에 빠진 거예요. 망했습니다. 충바람이 나서 망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데, 자, 저는 요새 느낀 게 뭐냐면 요새 재수학원은 치열해요. 뭐냐면 들어갈 때 서약서를 받아요. 뭐냐면 일단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지금 요새 학생들은 재수를 하게 되면은 사랑이 금지가 돼요. 사랑을 못합니다. 연애를 하게 되면 잘려요. 학원 내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학원들이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 2, 3년 전에 재수학원에 강의를 나갈 때만 해도 보면은 남자 여자 따로 수업을 듣고요. 같은 반에 들어도 반 딱 쪼개서 듣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 시간도 달라요. 서로 교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저한테 울면서 오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제 학원을 나가게 됐어요. 응? 왜 그러는데? 선생님, 남자한테 편지를 주다 걸렸어요. 아, 남자와 여자 같이 손잡고 학원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반박하지를 못합니다. 왜? 사랑이 죄가 아니라 문제는 들어갈 때 이미 공지를 했잖아요. 그리고 서약서도 쓰고 들어갔잖아요. 학원이 잘못한 건 없죠. 처음에 얘기를 했고 그걸 동의하고 들어왔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탕평비를 세우는 거예요. 성균관 입구 앞에다가, 학교 앞에다가. 학원이랑 똑같아요. 니들 나중에 성균관 유생들이 대부분이 과거를 쳐서 관직에 나올 거 아니에요. 니들 나와서 관직 나와서 당 나눠서 싸우면 죽여버린다. 비석에다가 아예 써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탕평비입니다. 시험에 나면 어떻게 나오냐? 탕평비를 주고 당을 나눠서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과 같은 비석을 만들었던 왕의 또는 제위했던 시기의 왕의 업적을 옳은 것을 했을 때 탕평 정치를 전개하였다. 탕평파를 가지고 전국을 운영하였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 영조 때는 앞에 계속 얘기를 하지만 법붕, 친구들끼리 당을 나눠서 싸우는 붕당 정치를 제거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살림, 뒤에서 붕당을 조장하는 살림을 제거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조전랑의 권한이 너무 강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이거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조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뭐가 있냐? 균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균여법을 가지고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균여법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지금은 영조 때 균여법을 했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영조하면 또 대표적으로 뭐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아들 사도세자. 자기 아들을 뒤주에 갇혀 죽여버리죠. 자, 이걸 놓고 말이 많은데 자,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세자가 왜 죽었는지. 사실 영조는 컴플렉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컴플렉스가 사실 정확하게 두 개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엄마가 천하디 천한 최무술이라는 거예요. 숙빈 최씨. 첫 번째 컴플렉스. 두 번째 컴플렉스는 뭐냐면 끊임없이 루머에 시달립니다. 누구? 자기의 배다른 형 경종을 독살해서 죽여버렸다라는 루머에 끊임없이 시달려요.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을 보게 되면 경종이 마지막에 먹은 음식이 영조가 올린 간장게장입니다. 그래서 영조가 죽였다라는 독살설 루머에 끊임없이 시달려요. 그래서 이러한 루머에 시달린 끝에 결국 반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심하니까 아셔야 돼요. 이인자라는 아저씨가 너는 그렇게라도 왕이 되고 싶었니? 이인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권력에서 밀려났던 장희빈 세력이 몰락당하면서 밀려났던 남인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인자와 또 여러 세력들이 규합을 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듀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행복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리도 함께! 이런 사건들도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영조는 이 컴플렉스, 이 루머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소론을 스승으로 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것 봐라. 나는 절대 우리 형을 죽이지 않았다. 이거 봐라. 우리 형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우리 형을 밀어주고 우리 형을 지원했던 소론을 내 아들의 스승으로 모시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소세자의 와이프이자 정조의 어머니였던 해경궁 홍씨가 썼던 한중록이란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비극의 시작이다. 자, 사도세자를 소론에게 붙여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사도세자와 소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아마 완강을 하게 되면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거의 매일 보잖아요. 시험 기간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에게 일단 친밀감을 막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합격을 한다. 동진이를 찬양하겠죠. 찬양해줘요. 항상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친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스승과 제자가 친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노론이 똥줄 타는 거예요. 요거 봐라. 둘이 대빵 친해지네. 그러면 이거 나중에 사도세자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은 소론이 권력을 잡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권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노론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론이 어떻게 하냐.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합니다. 이 이간질이 정말 쉬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저를 만났다. 자, 운동신 수업을 들으러 왔어요. 대치동에. 그러다가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 학원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갈 때 제가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문자를 한 통 합니다. 어머님, 아드님 따님이 제 수업을 듣는데 그렇게 수업 시간에 자네요. 여러분들 레이저를 뿜어가면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제가 어머님 너무 자요. 정말 저도 돈을 받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좀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냥 이 시간에 차라리 돈 환불해 드릴게요. 집에서 차라리 다른 걸 하거나 휴식을 취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자면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야! 너 수업 시간에 잤니? 아니에요 엄마. 억울해요 엄마. 아니에요. 너무나도 슬프지만 여러분들의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까요? 제 말을 들을까요? 제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또 수업을 들으러 온 거예요. 레이저의 빔을 뿜어내며 더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전화를 합니다. 이번에는 어머님 아버님 저번에 톡과 문자를 들었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드립니다. 이번엔 코를 골며 자네요. 도저히 제가 미안해서 어머님 미안해서 돈도 받기 힘들고요. 그냥 오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야! 너 수업 시간에 이제 코 골고 자니? 정신 있니? 대학은 가겠니? 응? 난리가 날 거예요. 맞죠?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뒤주에 갇혀 죽여버리죠. 그리고 영조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신하들 손에 놀아놨구나. 자, 사도세자의 죽음까지. 그러면서 영조는 어떤 생각을 하냐. 많은 후회를 하겠죠. 그러면서 가혹한 형벌을 없앱니다. 여러분들 사극 보면 죄를 지면 이마에 이렇게 인장 지지는 거 있죠. 이거 사라져요. 연자제 사라지고요. 그리고 또 이때 뭐가 사라지냐면 가혹한 형벌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서 막 주리를 틀고 하잖아요. 그때 무릎 위에다가 수백 톤의 돌을 올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릎이 다 으스러지겠죠. 평생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가혹한 형벌들 없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내 아들 죽였잖아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겠다. 처음으로 이걸 만들었던 거는 태종 이방원입니다. 태종 이방원 문제가 나올 때도 업적 문제로 들어가죠. 바로 신문고 제도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사라졌던 신문고 제도를요. 그리고 영조가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업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균요법, 그리고 하나가 심화를 위해서만 등장하는
업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청계천 중설이에요. 선생님, 청계천? 맞습니다. 지금은 데이트 필수 코스죠. 이게 원래부터 있던 하천이 아니고요. 원래는 태종 이방원 때 청계천을 만들어요. 왜? 한양이 이게 물이 이게 잘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좀 오면은 홍수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양 도성의 사람들이 좀 행복하게 해피하게 살 수 있도록 인공 하천으로 만든 게 청계천이고, 그게 원래 태종 이방원 때 만든 건데, 시간이 흐르면서 서울의 한양의 백성들 인구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만든 거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조 때 새롭게 다시 한번 세팅을 해요. 거의 2달간에 거쳐서 20만 명의 백성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면서 청계천을 준설했다라는 거. 이게 심화 문제로 나올 때 더럽고 치사하게 이걸 가지고 장난질을 쳐요. 영조의 업적으로. 그 다음에 영조는 여러 가지 국가 주도 사업으로 편찬 사업을 펼칩니다. 먼저 속대전을 만들어요. 우리 조선 최고의 법전이 뭡니까?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됐던 경국대전. 근데 경국대전을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쓰이는 것만 쓰이고 안 쓰이는 건 안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쓰이는 것만 슉슉슉 뽑아 쓰는 속대전을 편찬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물들을 정리했던 동국문헌비고라는 책을 또 편찬했던 것도 영조 때 업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영조가 어렵게 문제가 나오면 세자 때 이름이 막 등장을 해요. 경종이 어쩌고저쩌고 할 때 영조는 세자 때 이름이 000 영조니까 0000000 영인군입니다. 영인군이 어쩌고 샤란샤란 꿀랑꿀 밑줄짝, 이거 영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영조가 문제가 나오게 되면 영조 힌트 몇 개 둥 던져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다음 인물이 제위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업적을 오른 것은 탕평 정치를 전개하였다. 탕평파를 통해서 전국을 주도하고 운영하였다.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균여법을 시행하였다. 청계천을 준설하였다. 이인자의 난을 일어났고 이걸 진압했다. 그 다음에 신문고를 부활했다. 그리고 속대전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조 때는 한계가 있어요. 탕평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한계는 뭐냐면 결국엔 노론과 소론이 싸우면 마지막에 누군가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 편을 들 수밖에 없을까요? 최종적으로는 노론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왕이 오를 수 있게끔 끝까지 지지를 해줬던 세력이 노론이잖아요. 그래서 영조의 탕평 정치의 한계는 바로 요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PT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PPT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영조했을 때 예전에 10회차 이전에 예전에 탕평채를 가지고 영조인 걸 알고도 문제를 풀어야 되기도 나오게 됐습니다. 탕평채는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탕평교소를 발표했고 탕평비 건립, 탕평파, 그 다음에 붕당 제거, 그 다음에 균여법 나중에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신문고제도 부활, 청계천 준설, 그 다음에 속대전, 동국문헌비고. 그리고 여기 이게 탕평비예요. 요렇게 묵동그라미 치고 당을 나눠서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올 거예요. 영조 탕평비네, 영조 업적 찾으면 되는 거고, 요게 탕평채라는 거예요. 음식입니다. 여기 색깔 보이죠? 요 색깔이 각각 당을 의미를 해요. 요거를 신하들 앞에서 버무려 먹으면서 이렇게 조화롭게 먹고 니들 조화롭게 친하게 잘 지내야지 당 나눠서 싸우면 죽여버린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탕평채를 만들어서 어쩌고저쩌고 먹고 샤랑샤랑 꿀랑꿍 당 왕식이 영조의 업적을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조로 가볼게요. 자, 또 정조가 되어봐야죠. 빰빠라밤 빰빠라밤빰. 그러면 또 판서로 먼저 잡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옆으로 가시게 되면 우리는 앞에서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스토리 봤고요. 숙종의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경종이 왕에 오른 스토리도 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숙빈 최씨 아들 경종의 배다른 동생 영조가 왕이 오르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영조가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갇혀 죽이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뭐냐면 이제 시험의 3명의 왕들 중에서는 제일 잘 나오는 바로 정조대왕입니다. 정조는 영조의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세자를 이간질했던 노론의 입장에서는 정조가 왕이 오르는 건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왜? 제2의 연산군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조의 기록을 보게 되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엄청난 암살 위협에 시달려요. 그래서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새벽에 잠을 못 자면은 다음날에 낮잠을 잘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요. 새벽에 잠을 안 자면 게임을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 책을 보는 거예요. 그게 다 정조의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왕위에 오른 그 해에도 암살 위협에 시달려요. 그걸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영린이라는 게 있죠. 현빈의 해병대 전역 작품입니다. 자, 어쨌든 정조가 왕위에 오랐습니다. 정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뱉은 말이 뭘까요? 나는 사도 세자의 아들이다. 노론이 부들부들 떨겠죠. 그러면서 정조는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탕평정치를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정조의 탕평정치는 숙종가 그리고 영조와는 클래스가 달라요. 둘 다 한계가 있었지만 정조는 어떤 거냐? 이거예요. 니들 한번 싸워봐라. 노론이든 소론이든 한번 싸워봐. 그리고 누가 맞는지 옳고 그른지는 내가 직접 판단을 한다. 왕이 직접 판단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조가 딱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어떤 신하들도 토를 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완벽한 근거를 대서 얘기를 하니까 페트폭력. 어떻게 토를 달지를 못합니다. 그게 바로 정조의 탕평정치였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3당 콤보를 펼칩니다. 모든 왕의 내구조 속의 1순위는 왕권 강화잖아요. 특히 암살 위협까지 시달린 정조. 왕위에 오르자마자 먼저 뭘 만드냐? 기억나세요? 모든 정치 세력들은 또 모든 왕권을 강화시키고 하는 사람들, 왕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 기구가 필요합니다. 정조는 규장각을 만들어요. 자, 기억나세요? 세종대왕 때 집현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성종 때 홍문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조 때 규장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집현전이 이름이 바뀐 게 홍문관이고 홍문관이 이름이 바뀐 게 규장각입니다. 그러면 이거도 기본 컨셉은 왕실 도서관이에요. 자, 도서관 이름이 규장각입니다. 정조가 이렇게 들어요. 첫째, 합격에 최적화된 강의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 답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 비법을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복습까지 책임을 지는 강의입니다. 한 번의 강의에서 두 번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완벽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셋째, 완벽한 재미를 보장하는 강의입니다. 지루한 강의는 가라. 한국 인간 역사상 이런 강의는 없었다. 바로 소품 한국사!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재미를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야, 신하들아, 나 이번에 이런 토지 개혁을 하고 싶어. 다 신하들이 일어나면서 전하, 이번에 개혁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더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옛날에 이런 게 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왕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왕과 얘기를 주고받는 규장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규장각을 만든 후에 가장 핫한 기구죠. 여기에 들어가는 신하들이 자기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조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는 무슨 싸움? 쪽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 안에서 왕따라면 힘이 있다 없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는 쪽수 싸움. 아무리 정주가 똑똑하면 뭐합니까? 자기 편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든 제도가 바로 초계문신제도라는 제도를 만들어요. 처음 뭐냐? 과거를 쳐서 관직에 딱 나왔다. 그러면 나이도 좀 젊은 신하들, 새롭게 들어온 젊은 나이가 어린 신하들 중에 똘똘한 신하들을 뽑아다가 첫 근무지 발령지를 규장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아하, 첫 근무지가 규장각입니다. 그러면 규장각에 맨날 누가 올까요? 정조가 맨날 오겠죠.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가 이번에 새로운 들어온 신하니? 나는 정조란다. 야, 나는 이런 정책을 참 좋아해. 나는 참 이런 사람은 참 싫더라.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겠죠. 그리고 정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규장각에 또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모든 개혁 정치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힘을 규장각을 통해서 얻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초기 문신제, 그리고 3단 콤보 하나 더 남았죠. 또 문제가 있어요.
정조는 계속 암살 위협에 시달렸잖아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호위 부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군령, 국가의 군대는 노론이 다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는 이때 자기를 지키기 위한 군대를 만듭니다. 그 군대 이름이 뭐냐면 용감한 장군들이 있는 군령이라는 장룡령이라는 자기의 호위 부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쪽수, 정치는 쪽수 싸움, 자기 쪽수를 늘리기 위해서 가장 핫했던 규장각의 검서관이라는 직책에 바로 누구를? 서얼을 등용을 해요. 그래서 서얼 문제가 나올 때 이 내용이 또 정답이 되기도 합니다. 서얼이 누굽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우리 길동이야지. 아빠는 양반인데 엄마가 농민인 경우, 엄마가 천민인 경우 이들은 고위간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문과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 중에 똑똑한 애들,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같은 인물들을 정조가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을 하는 거예요. 가장 핫한 정치기구, 정상적이라면 거길 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들어간 서얼들, 정조에 대한 충성심이 불타오르겠죠. 자기 쪽수를 또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얼 문제가 나올 때 서자, 얼자, 설명, 샤란샤란, 꿀랑꿍 다음 신분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었다. 찾으면 정답. 자, 그리고 정조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뭡니까? 본인의 이상을 담아낸 수원하성이 있습니다. 이 수원하성을 통해서 완공강화 콤보를 제대로 보여줘요. 자, 노론과 함께 손잡고 한강의 배다리, 수원을 가기 위해서는 한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한강 배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갑니다. 이때 한강 배다리를 누가 만드냐? 정조의 오른팔이었던 정약용 선생님이 만듭니다. 그리고 수원의 하성으로 들어가기 바로 입구 앞에 뭐가 있냐?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가 있습니다. 혈융원이라는 묘가 있는 거예요. 신하들과 함께 수원하성 들어가기 전에 이 혈융원에서 참배를 합니다. 이때 기록을 보게 되면 정조가 풀을 뜯고 흙을 집어던지면서 대성통곡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못난 아들이 왔습니다. 뒤에 보고 있는 노론 부들부들부들 떱니다. 수원하성 들어가겠죠. 밥이 안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저녁이 됩니다. 저녁이 되면 쇼를 내요. 불을 차삭 켜고 어떻게? 그동안 길러냈던 장룡령이 노론이 보는 앞에서 군사훈련을 합니다. 노론이 또 부들부들부들 떨겠죠. 왕공강한 콩보입니다. 그리고 정조는 또 이때 어떤 정책을 펼치냐? 신해통공이라는 정책을 펼쳐요. 요거는 뭐냐면 신해년의 모든 걸 통하게 하겠다. 신해년의 모든 상공업을 통하게 하겠다라는 정책이 바로 신해통공입니다. 신해통공 설명 샤란샤란 꿀랑꿍 다음 같은 정책이 시행됐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것은 정주의 업적을 찾으면 정답. 신해통공은 예전에 이렇게 나오기도 했어요. 신해통공 설명 딱 주고 다음 같은 정책이 펼쳐졌던 시기를 면표에서 고르시오. 정조 즉위 시기를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신해통공이 뭐냐? 자, 예전에 시전상인이라는 상인이 있었어요. 자, 이 시전상인이 뭐냐면 선생님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 길거리 오뎅입니다. 오뎅이 미쳐 있습니다. 자, 길거리 오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뎅 가격이 천차만별이고요. 오뎅의 맛도 다르고 국물의 맛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일단 길거리 오뎅이 일단 먹어야 돼요. 자, 그런 길거리 오뎅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난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전상인은 뭐냐면 상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예를 들면 조스떡볶이, 아딸 같은 거, 국대떡볶이. 상가 안에 들어가 있는 오뎅집. 시전상인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중기에는, 그리고 정조가 신해통공을 하기 전까지는 상가 안에 들어가 있는 상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줬냐면 금난정권이라는 혜택을 줬어요. 요거는 뭐냐면 난전을 금지하는 권리입니다. 난전을 금지하는 권리.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뭐 국가가 길거리에서 자기들 파는 걸 똑같이 파는 난전이 있으면 이거를 문을 닫고 방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극을 보게 되면 한 번씩 이렇게 돌리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장사하고 있는 갑자기 포졸들이 와서 이런 데서 장사하면 안 됩니다. 막 판을 엎어버리잖아요. 이게 신해통공 이전에는 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전상인들은 독점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갖다 바쳤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속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경유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또 봐요. 정말 잊을만 하면은 정치인들에게 뒷돈을 대주거나 뇌물을 갖다 바치는
사업가들이 항상 등장을 하잖아요. 항상 쉬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잊을만 하면 매년 한 번씩 등장을 하죠. 뭐 게이트면 막 터지잖아요. 똑같아요. 역사는 반복입니다. 그러면 이때 돈을 많이 번 시전 상인들이 누구의 뒷돈을 대줄까요? 더욱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왜 경제 사업하는 분들이 정치인들의 뒷돈 대줘요? 자기들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노론에게 뒷돈을 대주는 거예요. 정조가 눈치를 깝니다. 요것 봐라. 돈줄 끊어버려야 되겠다. 신의 통공으로 신해년의 모든 상공업을 통하겠다. 바로 이 금난 정권을 폐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난전이 활성화되겠죠. 이제 시전 상인들은 난전을 건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후기 때 신의 통공 이후로 상업이 더욱더 발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노론의 돈줄을 또 끊어버리는 일석이조 정책이 바로 신의 통공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다 봐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또 책을 써요. 책은 또 어떤 책이 있냐? 시험에 나옵니다. 심하기 때문에. 법정, 대전 통편을 편찬해요. 자, 세조 때 쓰여져서 성종 때 완성됐던 경국대전. 경국대전에서 필요한 것만 슉슉 뽑았었던 영조의 속대전. 아, 이런 젠장 빌어먹을 우리 할배, 우리 할아버지 영조가 필요한 것만 슉슉 뽑았으니까 더 헷갈린다. 통일해서 편찬하는 대정통편을 정조가 씁니다. 그리고 장룡령의 무의 교범서를 또 만들어요. 무사 백동수가 쓴 무의 도보통지라는 장룡령이 무의 훈련 교범서를 만들어냅니다. 장룡령의 무의 훈련 교범서인 무의 도보통지. 그리고 얼마나 신이 날까요? 무릎을 탁탁탁 신난다. 탁탁탁 치니까 휘리리 휘파람을 붑니다. 아, 미안해요. 이런 거 하기 싫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됩니다. 얼마나 신이 날까요? 신나서 무릎을 탁탁탁 치니 탁지지. 휘파람이 휘 절로 납니다. 동문희곡. 요거는 청나라 일본 간의 외교 교섭을 했던 것들을 다 담은 책이고요. 그동안 했던 것들, 외교 관계들. 그 다음에 탁지지 같은 경우는 6조 중에 호조가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취합해서요. 그래서 정조 입조 끝났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일단 정답 될 수 있는 거. 탕평정치를 시행하였다. 규장각을 설치하였다.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다. 장룡령을 설치하였다. 규장각 검사관으로 서를 등용하였다. 이덕무, 박제가 등을. 그 다음에 대정통편을 편찬하였다. 무해도보통지를 편찬하였다. 탁지지 동문이고를 편찬하였다. 그리고 신의 통공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수원화성은 당연한 얘기고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영조업적이 나올 때 정조와 숙종이 오답으로 들어가고요. 정조업적 문제가 나올 때 영조와 숙종 내용이 오답 선지로 들어갈 겁니다. 걸러내셔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특히 가장 중요한 기본 베이직은 규장각, 초계문신제, 장룡령, 수원화성, 빅포입니다. 빅포. 자, 그리고 PPT로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규장각 설치, 초계문신제, 자기 쪽수 늘리는 거, 정치기구, 그 다음에 군대시설, 장룡령, 그리고 서울들을 규장각 검사관으로. 그 다음에 수원화성을 만들 때 또 기여했던 게 누굽니까?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정약용의 거중기. 요거는 나중에 다시 볼 거고. 그 다음에 정약용의 한강 배다리. 그 다음에 아버지 묘 현룡원. 그리고 신의 통공. 그 다음에 수령의 권한. 이거는 뭐냐면 지방에 있는 살인파들이 향약을 자꾸 케어를 하니까 살인파들이 향약을 통해서 지방을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파견한 사또에게 권한을 강화시켜서 이거를 직접 관리하게끔 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전통편 잘 나와요. 탁지지, 무해도보통지, 그리고 동문이고. 다 정조 때 사건, 정조 때 업적이다라는 거. 네. 그리고 동지인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지만 매년 서울시, 화성시, 수원시, 세 개 시가 콜라보를 해서 하는 정조대왕 능행차 재연 행사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서울시 대표로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생중계로 이거 행사를 그대로 재연을 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장면은 이런 장면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보지 않더라고요. 처참한 실시간 조회수였습니다. 조회수 숫자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조까지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정조 이후에 세도 정치기로 들어가는데
자, 요거 하나 설명할게요. 정조의 탕평 정치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왕이 똑똑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왕이 만약에 멍텅구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조가 했던 탕평 정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딱딱딱 이게 맞는지를 어떻게 갈려요? 자기가 모르는데. 그래서 실제로 정조가 죽고 나서 바로 혼란기에 빠져요. 그게 바로 세도 정치기인데 그거는 나중에 다다음 챕터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조선 후기 경제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